이 작은 방에서 혼자 30년을 지낸 거야? 왜 우리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바로 그때 형의 책상 아래 놓여 있던 낡은 종이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겉면이 누렇게 바른 박스였습니다. 박스 위에는 매직으로 짧게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분명 형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큰형이 작은 모텔방 책상 아래에 가족이라고 적힌 상자를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형은 그 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까요? 오늘 사연 한 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전 가출한 큰형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10살 때였으니 30년 만이었습니다. 시신을 인수하러 간 곳은 강원도 영월의 작은 시골 모텔. 낡은 간판 아래 형은 그곳에서 모텔 청소부로 3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족 누구도 몰랐던 30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도연, 40살입니다. 30년 전 큰형이 집을 나갔던 그날, 저는 10살이었습니다. 큰형 강민호는 그때 22살. 형의 마지막 모습은 새벽에 운동화 신고 나가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은 그 후 30년을 형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강태석은 그때 45이었고 지금은 75이십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그 무렵 45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큰형이 사라지기 사흘 전 비 오는 밤에 교통사고로요. 큰형이 사라진 건 어머니 장례를 치른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가족은 형이 어머니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잠시 나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돌아오겠지. 한 달 있으면 돌아오겠지. 1년 있으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형 강성우는 지금 47.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합니다. 저는 막내.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와 7살짜리 딸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아버지를 2달에 한 번씩 뵈러 갑니다. 새 가족. 큰형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면서 살아온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강원도 영월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님 가족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강원도 영월경찰서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새벽에 강민호님이 돌아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던 모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는데 119와 의사가 확인한 결과 심장마비로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고 현재 시신은 영월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형이 살아있었어요? 아, 연락이 오래 안 되셨었나요? 그 모텔에서 30년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형이 살아있었다는 것도 모텔에서 30년을 일했다는 것도 가족 누구도 몰랐다는 것도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야? 강원도 경찰서. 큰형 부고 소식.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야지. 같이 가자. 애는 친정 어머니께 부탁할게. 같이 가. 저는 그날 밤 강원도로 출발하기 전에 둘째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도연이냐? 무슨 일이야? 형?
큰형이, 큰형? 죽었대. 전화기 너머로 형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원도 영월. 거기서 30년 동안 모텔 청소부로 살았대. 30년을. 가셨다는 연락이 오늘 왔어. 성우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가자. 형 갈 수 있어? 가야지. 큰형이잖아. 이튿날 새벽 저와 아내 그리고 둘째 형 세 사람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75이신 아버지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큰형이 사라진 후 아버지는 30년을 한결같이 큰형을 기다리셨습니다. 명절마다 큰형 자리에 수저 한 세트를 더 놓으셨고 큰형 방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큰형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아버지가 견디실 수 있을까? 저와 둘째 형은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형 시신 본 후에 말씀드리자. 그래야지. 근데 형, 큰형이 왜 그랬을까? 몰라. 가서 알아보자. 30년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성우 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큰형이 사라진 후 큰형 목까지 다 짊어진 게 둘째 형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 명절마다 친척들 챙기는 일, 어머니 기일 챙기는 일, 다 둘째 형이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도왔지만 큰형이 했어야 할 큰자식의 역할을 채운 건 둘째 형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원도의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영월까지 5시간. 그 5시간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건 정오쯤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영월의료원이었습니다. 큰형이 그곳 영안실에 모셔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병원 1층 안내 데스크에 가서 영안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지하 1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민호 형님 동생분들이세요? 네. 강도현입니다. 강성우입니다. 남자는 우리를 한 번씩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철입니다. 영월장이라는 모텔 사장이에요. 민호 형님이 30년 동안 우리 모텔에서 일하셨어요. 아, 경찰서에서 가족분들 오신다고 연락받고 저도 형님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습니다. 형님 시신 확인부터 하시지요. 부검은 안 했고 심장마비 진단 나왔습니다. 자연사예요. 검안서도 받아두셔야 하니까 의료원 측에서도 가족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이 앞장서 영안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영안실 안에 흰 천으로 덮인 큰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천을 들추자 큰형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다 샜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큰형은 22살이었는데 30년이 지나 누워있는 큰형은 5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큰형의 얼굴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성우 형이 큰형 손을 잡았습니다. 형, 30년 만이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큰형이 떠난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보는 형의 손이었습니다. 형, 왜 한 번도 안 왔어? 형, 보고 싶었어? 형, 왜 그랬어? 큰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큰형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 형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형제 셋이 30년 만에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신이 되어서 영안실에서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이 영안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족분들, 검안서는 의료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았습니다. 장례 절차며 사망신고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치고 나오자 박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가족분들, 형님 짐 정리하시려면 모텔로 가셔야 해요. 30년 사신 곳이라 짐이 좀 많아요. 네. 제가 형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텔 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죠. 네, 사장님. 우리는 박 사장님 차를 따라 영월장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영월장.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주차장.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모텔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우리를 안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모텔 안쪽 작은 사무실. 그 옆에 더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이 큰형이 3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추셨습니다. 형님이 30년 동안 우리 모텔에서 일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가 22살이었는데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30년을. 명절에도 안 쉬셨고 휴가도 안 가셨고 아프셔도 일하셨어요. 저와 성우 형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몇 번을 물어봤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가족은 없냐고. 형님은 그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하셨고 오래 일하신 만큼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제 새벽에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청소 시간에 안 나오시길래 방에 와봤더니 박 사장님이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방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119 부르고 의사 부르고 했는데 이미 사망하셨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형이 살던 방을 보여줬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3평이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다였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시트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컵 하나와 안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형이 마지막으로 쓰던 컵, 큰형이 쓰던 안경. 저는 책상 위의 안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가족 사진. 30년 전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형, 둘째 형, 그리고 어렸을 적의 저. 5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찍은 사진이라 기억합니다. 큰형은 그 사진을 30년 동안 매일 봤을 겁니다. 매일 새벽 청소하러 나가기 전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둘째 형이 옆에서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30년을 봤다는 거잖아. 그러게. 근데 왜 안 왔을까? 몰라.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아래 박스가 보였습니다. 낡은 종이 박스. 크기는 신발 박스 2개 정도. 누렇게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박스 위에 매직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가족. 큰형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30년을 어떻게 한 번도 안 찾아와. 이 말을 하며 박스를 열어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8년 전
제 결혼식이 있던 강남의 어느 호텔. 호텔 정문 앞에서 신랑 신부가 손님들과 인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흐릿하게 형, 이게 성우 형이 옆에 와서 같이 봤습니다. 이거 내 결혼식이잖아. 우리는 누구한테도 큰형 결혼식 사진 보낸 적 없잖아. 보낸 적 없지. 근데 어떻게 큰형이 이걸 가지고 있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큰형이 직접 그날 호텔 앞에 와서 찍은 거였습니다. 박스에서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12년 전 성우 형의 결혼식 날. 결혼식장 건너편 도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가는 손님들 사이로 신랑인 성우 형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형 결혼식에도 왔었네. 왔었어. 길 건너편에서 성우 형이 사진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박스에서 사진이 계속 나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환갑잔치. 가족이 들어간 식당 앞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조카 돌잔치. 돌잔치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 가족의 뒷모습이 멀리서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주기 사진. 어머니 묘소에 가족이 모인 모습이 산자락에서 멀리 내려다보며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10주기, 20주기. 큰형은 거기에 다 와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멀리서 한 번도 다가오지 못한 채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큰형이 우리 가족 행사를 다 지켜봤던 겁니다. 30년 동안 성우 형이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성우 형은 모텔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없이 담배 한 대를 건넸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그날은 받았습니다. 두 형제가 모텔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성우 형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응? 큰형이 왜 그랬을까? 몰라. 왜 30년을 그렇게 몰라. 알아야지. 이제부터 담배 연기가 봄 햇살에 흩어졌습니다. 영월의 봄은 따뜻했지만 우리 형제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박 사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유품 정리하시려면 시간 좀 필요하시죠? 네. 사장님, 천천히 하시고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박 사장님이 나간 후 저와 성우 형은 다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사진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 두꺼운 공책.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큰형의 손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한 줄씩 쓴 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날짜 옆에 짧은 문장들. 오늘은 도연이 결혼식 날. 신부가 예쁘다. 도연이 잘 살았으면. 성우 회사 잘 되는 듯. 그저께 인천 갔을 때 봤음. 아버지 무릎 안 좋아 보임. 병원 다녀오시는 길에 봄. 큰형은 30년 동안 가족 한 명 한 명을 따라다니며 기록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 일주일 전. 도연이 딸이 학교 들어갔다. 운동회 했음. 멀리서 봄. 잘 컸다. 저는 노트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큰형이 우리 딸 학교까지 와서 봤다는 거였습니다. 성우 형. 왜? 형? 큰형이 우리 다 따라다녔어. 30년을. 성우 형도 노트를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박스 맨 아래에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큰형 명의의 농협 통장. 그런데 입금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께. 통장에는 엄마께라는 메모로 매달 25일 50만 원 이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총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매달 드렸을 용돈을 큰형은 이 통장에 30년 동안 모은 거였습니다. 저는 박스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박스 깊은 곳에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하나, 봉투 위에 적힌 글씨, 엄마께 큰형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죽인 지 30년이야. 미안하다는 말로 다 못 갚는 거 알아. 엄마, 미안하다.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 형이 편지를 주워서 봤습니다. 성우 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아, 왜? 이거 큰형이 엄마 죽였다고 쓴 거야. 무슨 소리야? 큰형이 어떻게 엄마를. 그래서 형이 30년 동안 못 온 거야. 저와 성우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있던 다른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편지는 30년 전 어머니 기일에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엄마 일주기야. 내가 엄마 죽인 지 1년이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 말 들었으면, 내가 엄마랑 안 싸웠으면, 엄마가 빗속에 안 나갔을 거고, 차에 안 치였을 거고, 엄마, 미안해. 이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집에 못 갔어.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서. 엄마, 미안해.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어머니가 비 오는 밤에 집을 나가셨던 그날, 제가 10살이었던 그해 가을의 어느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큰형과 어머니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그때 22살,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한참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큰형이 어딘가에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친구 사업한다고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갔다고, 빚이 5천만 원이 됐다고. 어머니가 큰형한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돈을 어디서 구해? 엄마, 미안해. 내가 갚을게. 내가 어떻게 갚아? 학교도 그만뒀잖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은 뭐가 어떻게든이야. 이놈아. 어머니가 큰형의 등을 때렸습니다. 큰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민호야, 어디가? 나갈 거야. 이놈아, 비 오는데 어딜 나가? 큰형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가 큰형을 잡으려고 따라 나가셨습니다. 저와 둘째 형은 식탁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민호야, 안 돼. 가지 마. 엄마, 됐어. 내버려둬. 큰형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어머니가 비를 맞으며 큰형 뒤를 쫓아갔습니다. 큰형은 뒤도 안 보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골목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앉으시면서 황망하게 여보, 여보 하시던 그 목소리. 아버지가 둘째 형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성우야, 동생 좀 봐라. 아빠가 잠깐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둘째 형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 형이 그때 17이었습니다. 형도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아버지 표정에서 큰일이 났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너희 엄마 사고가 났댄다.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성우 형이 아버지, 엄마가 왜요 했습니다. 차에 치였대. 골목 빠져나가다가 너희 형 쫓아가다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엄마가 안 돌아온다는 것, 다신 못 본다는 것.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 형이 옆에서 저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큰형은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왔고 어머니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말씀이 없는 어머니를 마주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큰형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큰형은 어머니 시신 앞에서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큰형은 장례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와도 인사만 하고 식사도 거의 안 했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큰형이 어머니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 큰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형이 너한테 미안하다. 왜 미안해 형? 엄마 못 지켜서 미안해. 큰형이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큰형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새벽 큰형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짐도 안 챙기고 옷도 입은 채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큰형 방을 보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민호가 잠깐 마음 정리하러 갔겠지. 곧 올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큰형은 안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큰형은 안 왔습니다. 가족은 큰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큰형 친구들에게도 다 물어봤습니다. 큰형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큰형을 3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자기를 죄인이라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 어머니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평생 믿었다는 것, 그래서 가족 앞에 못 나타났다는 것, 이제야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박스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남은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 도연이에게, 큰형이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 가서 혼자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스 정리를 다 마치고 저와 성우 형은 잠시 모텔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성우 형이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앉았습니다. 도연아, 큰형이 30년 동안 엄마 죽음이 자기 잘못이라고 믿었네. 응, 엄마가 큰형 쫓아가다가 사고 난 거잖아. 큰형이 안 나갔으면 엄마도 안 따라 나갔을 거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야. 큰형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비로소 가늠이 됐습니다. 22살에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가족 앞에 못 나타난 채 30년을 살았다는 것. 매일 그 죄책감을 안고 모텔에서 청소하며 살았다는 것. 저는 큰형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가여웠습니다.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큰형을 영월에서 화장할지 서울로 모셔갈지 성우 형과 의논했습니다. 형, 어떻게 할까? 아버지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 그러게. 이제 말씀드려야지. 저는 모텔 밖에 나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냐? 어디냐? 회사냐? 아버지, 저 영월이에요. 영월? 영월에 왜 갔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큰형이, 민호? 민호 형이 죽었대요.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네, 강원도 영월. 여기 작은 모텔에서 30년 동안 일했대요. 민호가 살아 있었던 거냐? 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두려웠습니다. 너무 큰 충격일 거였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민호 씨는 어디 있냐? 이쪽 영월의료원 영안실이요. 저희가 아침에 도착해서 형 얼굴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갈게. 아버지,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아버지가 갈게. 우리 민호 보러.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도 거기 있냐? 네. 같이 왔어요. 성우 전화 좀 바꿔줘라. 저는 성우 형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성우 형이 통화하는 동안 저는 모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큰형을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명절마다 큰형 자리에 수저를 더 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큰형이 살아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제는 엄마처럼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아버지께 이중으로 닥치는 충격일 거였습니다. 성우 형이 통화를 끝내고 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영월로 오시겠대. 혼자 오신대? 내가 모시러 간다고 했어. 일단 너는 여기서 큰형 지키고 있고 나는 서울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올게. 그래. 성우 형이 그날 밤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영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박 사장님이 큰형이 쓰던 옆방을 내주셨습니다. 옆방에서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형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형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방에 불을 켜고 박스를 다시 꺼냈습니다. 큰형의 노트를 펼쳐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한 줄씩. 처음 페이지의 날짜는 30년 전 어머니 기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 영월이라는 곳이야. 모텔에서 일하기로 했어. 이름은 안 알리고. 엄마, 오늘 첫 출근. 청소일이야. 사장님이 좋으셔. 엄마, 잠자리는 안 추워. 모텔 안쪽 방에 살아도 된대. 매일 어머니께 쓰는 일기였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기다가 30년 전에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날짜가 어머니 일주기였습니다. 엄마, 1년이야. 1년이 지났어. 엄마, 도연이 어떻게 지내? 도연이 보고 싶어. 엄마, 성우 어떻게 지내? 성우 잘 살고 있어? 엄마, 아버지는 아직 화나셨겠지. 큰아들이 엄마 죽이고 도망간 거니까. 엄마, 미안해. 저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의 30년이 노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일기를 쓰고 매달 어머니 명의 통장에 50만 원을 넣고 우리 가족 행사를 멀리서 지켜보고 그게 큰형의 30년이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박 사장님이 큰형 방 앞에 와 있었습니다. 안 주무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형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 박 사장님을 따라 모텔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커피를 끓여주셨습니다. 형님, 처음 우리 모텔에 오신 게 30년 전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가을 새벽이었어요. 갈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방 하나만 달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그때 22살이었는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비에 다 젖어 있고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눈이 풀려 있고 사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모텔이 청소부가 필요했거든요. 형님께 일을 해보겠냐고 물었어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먹여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30년을 한 번도 안 쉬셨다고. 네. 형님이 첫 출근하시고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민호 씨 가족은 어디 있어요? 형님이 한참을 말 없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했더니 형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랑 다투고 형님이 나가시는데 어머님이 따라 나오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자기가 안 나갔으면 어머님도 안 따라 나오셨을 거라고. 그래서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가족 보면 어머니 생각나서 미칠 거라고. 자기가 어머니 묘소도 못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며 큰형의 30년을 그려봤습니다. 22살 청년이 어머니 시신 앞에서 엄마 미안해만 반복하고 장례 마지막 날 새벽에 짐도 안 챙기고 영월까지 와서 모텔에서 30년을 일하며 살았다는 것. 매일 어머니께 일기를 쓰며 가족 행사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말이죠. 사장님, 네. 제가 한 번은 형님께 그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가족들도 형님 보고 싶을 거라고.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도 엄마가 돌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틈으로 가면 엄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큰형은 30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현실을 회피하며 살았던 겁니다. 가족 앞에 서면 어머니의 부재를 똑똑히 마주해야 하니까 그게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멀리서 가족을 지켜보며 살았던 겁니다. 사장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형이 매달 50만 원씩 모은 통장이 박스 안에 있었어요. 아, 그 통장?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님이 매달 첫째 주에 농협 가셨어요. 50만 원 입금하시러.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매달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면서도요. 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매달 50만 원이라도 보내야지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거니까.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도 옆에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이 그 돈을 평생 모으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셨고요. 통장 잔액이 1억 8천만 원 되더라고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연이가 결혼할 때 줘야 하는데 못 줬다. 성우가 사업할 때 줘야 하는데 못 줬다. 아버지 병원비 보태야 하는데 못 줬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성우 형이 영월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모텔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큰형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민호가 30년을 여기서 살았다고. 네, 아버지. 아버지가 깊게 숨을 한번 쉬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책상, 벽에 걸린 30년 전 가족사진. 아버지가 가족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민호가 우리 사진 가지고 갔던 거구나. 네. 30년 동안 매일 봤대요. 아버지가 천천히 가족사진을 만지셨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이놈이 그 시절 우리가 다 있을 때 사진이네. 아버지가 잠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침대 위에 큰형이 30년 동안 잠들었던 그 침대 위에. 민호 씨는 어디 있냐? 영월의료원 영안실이에요. 같이 가실까요? 잠깐만. 좀 앉아 있을게. 저와 성우 형은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큰형의 베개를 만지셨습니다. 베개에 큰형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집으셨습니다. 이게 민호 머리카락이구나. 흰 머리가 다 됐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와 성우 형은 차마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가자. 민호 보러. 영안실에서 아버지는 큰형 얼굴을 보시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큰형 손을 잡으시고 큰형의 얼굴을 천천히 만지셨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호야. 30년이나 너 혼자 둔 거 미안하다. 민호야.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으면 찾아갔지. 아버지가 못 찾았다. 아버지가 큰형의 얼굴에 대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와 성우 형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가족 넷이 30년 만에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큰형은 시신이 되어서, 아버지는 늙은 노인이 되어서, 저와 성우 형은 30년 전 아이가 아닌 중년이 되어서 세월이 흘렀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큰형의 장례는 영월에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큰형이 30년을 산 곳이었고 큰형이 가장 익숙해한 곳이었으니까요. 박 사장님이 작은 장례식장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영월 시내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모텔 사람들과 큰형이 일하던 곳 사람들 몇 분. 그리고 우리 가족. 큰형의 친구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30년 동안 친구를 만들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가족 외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은 채로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장례 둘째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연아, 저녁에 모텔 좀 가자. 민호가 살던 방 좀 다시 보고 싶다. 네, 아버지. 저와 아버지가 같이 모텔에 갔습니다. 큰형 방, 박스, 노트, 통장, 편지들, 아버지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한참 동안 보셨습니다. 민호가 매달 50만 원씩 30년을 모았다고. 네. 1억 8천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모았을까? 청소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박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형이 술도 안 먹고 옷도 안 사입고 외출도 안 했대요. 월급 받으면 식비랑 보험료만 빼고 다 통장에 넣었대요. 아버지가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보셨습니다. 민호야, 이놈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큰형 책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박스 안에 있던 편지들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하나씩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어머니께 쓴 편지들. 엄마 미안해 라는 말로 시작해서 엄마 미안해로 끝나는 편지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민호가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구나. 네. 근데 도연아, 그게 민호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네. 형 잘못 아니죠. 사고였잖아요. 차 운전자 잘못이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연아, 그게 아니다. 네. 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날 비 오는 밤에 나간 거 민호 쫓아간 게 아니야. 저는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큰형 쫓아 나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였지. 그렇게 보였을 거야.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럼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 엄마 그때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 약이요. 성우가 그때 감기가 심했어. 그래서였는지 약국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더라.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너네 얘기를 들으면 민호 때문에 민호 걱정돼서 뛰쳐나간 건 맞겠지. 근데 뛰쳐나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약국을 다녀오다가 그런 거다. 그날 사고 난 곳이 약국 앞 횡단보도였어. 약국에서 약 사고길 건너다가 차에 치인 거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30년 동안 믿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 그걸 알면서 왜 큰형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도 너희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날 새벽에 민호 방에서 쪽지를 봤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지갑 안쪽에 30년이 지난 낡은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큰형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글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죽였습니다. 가족 볼 면목이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저는 쪽지를 손에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큰형이 30년 전 그날 새벽에 남긴 쪽지. 내가 그 쪽지를 봤을 때는 이미 민호가 사라진 뒤였어. 아버지, 내가 민호 찾는다고 너희 엄마 장례 치르지마자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지. 친구들 집, 외삼촌 집, 큰형 학교 근처 다 가봤어. 근데 민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는 그때 대충 느낌이 왔다. 민호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떠난 거라고. 가족 볼 낯이 없어서 떠난 거라고. 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민호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잘못 아니라고. 엄마가 민호 너 때문에 사고 난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끝내 못해줬구나. 저는 쪽지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평생의 한이야. 민호한테 그 말을 못한 게. 저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엄마 죽였습니다. 큰형이 30년 전 새벽에 쓴 그 한 줄이 30년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큰형은 그 한 줄을 평생 자기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죽인 지 1년이야. 엄마, 미안해. 엄마 떠난 게 다 내 탓 같아. 10년이야. 엄마, 미안해. 엄마 그렇게 보낸 지 30년이 됐어. 큰형은 그렇게 30년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엄마를 죽였다고 평생 믿으면서 저는 큰형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가여움을 넘어 미안했습니다. 가족 누구도 큰형한테 그 진실을 전해주지 못한 거였습니다. 큰형은 끝까지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큰형 책상 위에 그 쪽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민호야, 30년이 지나고 이제야 말한다. 엄마 사고, 내 탓 아니다. 엄마가 너 쫓아간 게 아니야. 성우 감기약 사러 갔다 오는 길이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이 말을 30년 동안 못한 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책상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70대 노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 못 찾은 거 잘못했다. 저는 아버지를 일으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 큰형이 30년을 살았던 이 방. 벽에는 30년 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명이 다 있던 그 시절의 사진. 모텔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가방에 넣어둔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연이에게, 큰형이 저한테 쓴 편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편지들. 가장 위에 놓인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였습니다. 큰형이 죽기 일주일 전 쓴 편지. 도연아, 요즘 가슴이 자주 답답해. 의사한테 가봐야 하는데 그게 뭔 소용인가 싶어서 안 가고 있다. 약 먹기 시작하면 더 살게 될 것 같아서. 도연아, 형이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네 결혼식에 못 간 거, 네 딸 100일이랑 돌잔치에 못 간 거, 네 입학식 졸업식 다 못 간 거. 근데 도연아, 형이 멀리서는 다 봤어. 너 결혼하는 날도 봤고, 내 딸 100일도 봤고, 내 딸 학교 들어가는 것도 봤어. 도연이가 형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아서 다행이야. 도연아, 형이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형이라고 해놓고 한 번을 챙겨주지 못했어. 그리고 도연아, 형이 어머니한테 못한 게 너무 커서 그 미안함 때문에 너희한테 못 갔어. 형이 너희들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갈 수가 없었어. 어머니 없는 자리에 형이 앉으면 그게 더 미안할 것 같았어. 도연아, 잘 살아. 네 딸 잘 키우고 아내한테 잘하고. 그게 형한테 갚는 거야. 도연아, 형이 너 많이 사랑해. 형이.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같이 울었습니다. 큰형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너 많이 사랑해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다가오지 못한 형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박스 안에 다른 편지들도 펼쳤습니다. 큰형이 저한테 30년 동안 매년 쓴 편지였습니다. 도연아, 오늘 7살 됐구나. 형이 못 봐서 미안해. 도연아, 어느새 훌쩍 커 고등학교에 들어갔구나. 멀리서 봤어. 도연아, 대학교 합격했구나. 어느새 성인이네. 형이 술 한잔 사주고 싶은데 못 가서 미안해. 도연아, 너가 회사에 들어가다니 장하다 내 동생.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잘 다니는 것 같더라. 도연아, 너 결혼식 정말 좋았다. 신부 예쁘더라. 도연아, 딸 낳았구나. 축하한다. 멀리서 사진 찍었어. 너 똑 닮았더라. 큰형이 30년 동안 제 인생을 멀리서 다 본 거였습니다. 매 순간을 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성호 형한테도 비슷한 편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스 안에 성호에게 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는 성호 형한테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성호 형 방을 두드렸습니다. 성호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 잠 못 잤지? 못 잤어. 형, 이거. 저는 큰형이 성호 형한테 쓴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큰형이 형한테도 편지 남겼더라고. 성호 형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형이 혼자 읽어. 나는 나가 있을게. 저는 모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월의 새벽산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매일 봤을 풍경이었습니다. 이 산, 이 공기, 이 모텔.
저는 큰형이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기 전에 큰형도 이 마당에 서서 산을 봤겠지요. 가족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미안함을 안고서 30년을. 성우 형이 한참 뒤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응, 형. 큰형이 나한테, 응. 내가 사업 시작했을 때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인쇄소 차릴 때 돈 보태주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성우 형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큰형이 내가 부도 직전이었던 거 알았더라고. 10년 전. 그때 나 진짜 무너질 뻔했잖아. 형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때 큰형이 나한테 1천만 원 보내려고 했대. 자기 통장에서. 근데 막판에 못했대. 도연이가 의심할 것 같아서 못했다고. 누가 보냈는지 알아내려고 들 거라고. 저는 성우 형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가족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못했던 거였습니다. 형? 큰형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잖아. 가까이 있었지. 도와주고 싶었지. 근데 못한 거지. 형이 그랬잖아. 어머니 없는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더 미안할 것 같아서. 저와 성우 형은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산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큰형의 화장이 끝났습니다. 큰형의 유골함을 들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자. 30년 만에 집에 가자. 아버지가 유골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성우 형이 운전을 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고 아버지는 뒷자리에 큰형 유골함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영월에서 서울까지 5시간. 아버지는 그 5시간 동안 큰형 유골함을 한 번도 무릎에서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유골함을 꼭 안으셨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큰형한테 말을 거셨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민호야, 이제 엄마 만나러 가자. 엄마한테 인사 잘 드리고. 민호야,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했을 거야. 30년 동안. 성우 형도 운전하면서 자주 백미러를 봤습니다. 도연아, 휴게소 들를까? 그러자 형.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유골함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우 형이 사온 커피를 옆에 두고 한 모금도 안 드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커피 좀 드세요. 안 마실란다. 아버지, 도연아, 아버지가 살면서 한이 2개야. 엄마 못 지킨 거, 그리고 민호 못 찾은 거. 아버지, 근데 30년이 지나서 민호가 이렇게 왔잖아. 시신이 됐지만 왔잖아. 네.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민호 못 찾은 거, 엄마한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70대 노인의 손,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한 손.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큰형 못 챙긴 거야. 아버지, 성우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희가 큰형 없이 30년을 살았잖아. 아버지가 너희한테도 미안해.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다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먼저 엄마 묘소가 있는 경기도 광주의 공원묘지로 갔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누워 계신 곳이었습니다. 저와 성우 형이 양옆에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가 유골함을 들고
엄마 묘소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민호 데려왔어. 여보, 30년 만에 민호가 당신한테 왔어. 여보, 미안해. 민호 데려오는데 30년 걸렸어. 아버지가 엄마 묘비 앞에서 유골함을 살짝 들어 보이셨습니다. 마치 엄마께 인사시키듯이 민호야, 엄마야. 30년 만에 엄마 만나는 거야. 인사드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들 유골함을 들고 30년 전에 떠나신 아내한테 인사시키는 모습. 세상에 이런 광경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성우 형도 옆에서 같이 엄마 묘비를 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큰형의 유골은 엄마 묘소 옆에 합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원묘지 측에 부탁해서 엄마 묘 옆에 작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못 온 자리, 엄마 옆자리. 이제야 큰형은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비석에는 짧게 새겼습니다. 강민호, 1973년 3월 출생, 2025년 봄 영면. 엄마 곁에서 편히 쉬소서. 비석을 세우는 날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둘째 형 가족, 저와 아내, 우리 딸. 큰형 비석 앞에서 다 같이 절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7살이라 영문도 모르고 따라 절을 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이제 너 자리 만들었다. 엄마 옆에서 편히 자라. 민호야, 30년 동안 못 와서 미안해. 이제는 가족이 자주 올게. 민호야, 너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큰형 비석을 한번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고 엄마 비석으로 가셨습니다. 여보, 민호 옆에 데려다 놨어. 이제 둘이 같이 있어. 여보, 민호 잘 챙겨줘. 평생 외롭게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두 묘비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만히 봤습니다. 70대 후반의 아버지가 30년 전에 떠나신 아내와 30년 만에 만난 큰아들의 묘비 사이에 서 계신 모습. 그 모습이 한 가족의 30년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가 잠드셨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으니 피곤하셨던 거였습니다. 저와 성우 형은 아버지가 깰까봐 작은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형, 큰형 박스 안에 다른 건 더 없을까?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정리해보자. 그리고 형, 큰형이 모은 돈 1억 8천. 그건 어떻게 할까? 성우 형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리자. 아버지께? 그래. 큰형이 엄마께 드리는 마음으로 모은 거잖아. 엄마가 안 계시니 아버지께 드리는 게 맞지. 아버지가 받으실까? 받으셔야지. 그게 큰형 30년 마음이잖아. 맞아.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될 거야. 어차피 우리가 잘 못 챙겨드리는 부분도 있잖아. 저는 백미러로 잠든 아버지를 봤습니다. 70대 후반의 아버지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는 모습. 손에는 여전히 큰형 유골함 보자기 끄트머리를 쥐고 계셨습니다. 잠결에도 큰형을 놓지 않으시는 거였습니다. 큰형 49제까지 한 달 동안 가족이 자주 만났습니다. 49제 준비하면서 모텔에서 가져온 큰형 유품을 더 정리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영월 어느 초등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증서 사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영. 저와 성우 형은 그 졸업증서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이게 누구지? 모르겠네. 박스 안에서 더 찾았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유치원 입학식부터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 아이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와 성호 형은 사진들을 보면서 영문을 몰랐습니다. 큰형이 왜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다 사진으로 남겨뒀을까? 박스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 한 장. 아빠께, 아빠, 오랜만에 편지 써요. 저 결혼해요. 5월에 결혼식이에요. 영월 시민회관에서 해요. 아빠 와주세요. 꼭이요. 아빠가 안아주시면 저 식장에서 펑펑 울 거예요. 아빠가 제 아버지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빠가 저 키워주신 거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지영이가. 저와 성호 형은 그 편지를 읽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큰형을 아빠라고 부르고 키워준 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큰형은 결혼도 안 하셨고 자식도 없으셨는데 저는 박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연이에요. 네 도연 씨. 사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큰형 박스 안에서 박지영이라는 사람 사진들이랑 편지가 나왔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박 사장님이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짧게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이는 형님이 30년 동안 키운 아이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희 형이 키웠다고요? 네. 정확히는 28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영월 시장에서 미아 한 명이 발견됐어요. 5살쯤 된 여자애였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누구도 찾지 않는 아이였죠. 시장 상인들이 잠깐 데리고 있다가 보육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형님이 그 아이를 보셨어요. 형님이 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보신 거예요. 형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셨어요. 우리 모텔로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 갈 데가 없다고요.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죠. 형님이 무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아이를 맡아 키운다니. 그래도 형님이 너무 진지하셨어요. 형님이 그때 30대 초반이었어요. 본인 살 곳도 빠듯한데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겠다니. 제가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도 가족이 없고요. 일단 데리고 있으면서 가족을 찾아볼 건데 혹시나 버려진 아이면 제가 키우고 싶어요.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형님 호적에 양딸로 올리는 거요. 사회복지사 도움 받아서 합법적으로 입양했어요. 그래서 박지영이 됐어요. 형님 성을 따라서. 저는 박 사장님의 말을 듣고 큰형의 30년이 완전히 다시 보였습니다. 그 후로 형님이 그 아이를 키우셨어요. 모텔 안쪽 작은 방에서 형님이 청소하시는 동안 아이는 모텔 사무실에서 놀았고요. 학교 보내고 옷 사주고 학원 보내고 형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다 하셨어요. 30년 동안. 그리고 지영이가 작년에 결혼했지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강릉으로 시집 갔어요. 형님이 결혼식장에서 신부 손잡고 입장하셨어요. 진짜 아버지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우리 가족 앞에는 안 나타났는데 30년 동안 다른 아이를 키워온 거였습니다. 자기 친조카, 친동생도 멀리서만 본 큰형이 핏줄도 아닌 그 아이를 30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거였습니다. 사장님, 네. 왜 큰형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었던 걸까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죽인 사람이라서 가족 앞에 못 가는데 갈 데 없는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라도 제가 가족이 되어주면 엄마가 좀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큰형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갚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사장님, 지영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형님이 30년 동안 지영이한테 가족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영이는 형님이 가족 없는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형님 가시기 며칠 전에 처음 가족분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지영이한테 전화해서 형님 돌아가신 거 알렸어요. 지영이가 영월 장례식에도 갔었어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도연 씨는 모르셨겠지만 장례식장 한쪽에서 한참 앉아 있다 갔어요. 본인도 가족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사 못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박 사장님께 지영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호 형과 아버지께 지영 씨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호가 다른 아이를 키웠다고? 네, 아버지. 30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대요. 아버지가 깊게 숨을 쉬셨습니다. 민호가 엄마한테 갚으려고 그랬구나. 네. 민호가 그 아이한테 잘했더냐? 네. 박 사장님 말씀이 형이 아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결혼식장에서 신부 손도 잡고 입장하시고 정말 친아버지처럼 키웠대요. 아버지가 잠깐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네. 그 아이 한번 만나보자. 네, 아버지. 민호가 30년 동안 키운 아이면 우리 가족이지. 한번 만나봐야지. 성호 형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야지. 저는 그날 밤 박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영 씨 되세요? 네, 누구세요? 저 강민호 씨 동생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지영 씨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영 씨,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 모두 같이 만나고 싶어 해요. 박지영 씨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네, 어디서 뵐까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요일에 지영 씨가 집으로 온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도연아. 일요일 점심 지영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참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지영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저와 아내가 지영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성우 형 가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거실에 들어와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영 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지영 씨, 반갑습니다. 네, 어르신. 우리 민호가 30년을 키웠다고요? 지영 씨가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을 터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빠가 그동안 저한테 가족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서 저는 아빠가 가족이 있는지 아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장례식장에도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인사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지영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건 지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민호가 안 알린 거지요. 지영 씨가 가져온 선물 상자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큰형과 지영 씨가 30년 동안 같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5살 때 큰형이 데려와서 처음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지영 씨가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큰형과 손잡고 있는 사진. 지영 씨가 중학생일 때 영월 강가에서 큰형과 같이 찍은 사진. 지영 씨의 대학 졸업식에서 큰형이 꽃다발 들고 서 있는 사진. 지영 씨의 결혼식에서 큰형이 신부 손잡고 입장하는 사진. 아버지가 사진들을 한 장씩 보셨습니다.
민호가 웃고 있네요. 네. 우리 앞에서 나타났어도 한 번도 안 웃었을 텐데 지영 씨 옆에서는 웃고 있네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와 성우 형도 사진을 같이 봤습니다. 큰형의 웃는 얼굴. 우리가 30년 동안 못 본 그 얼굴. 지영 씨 옆에서는 큰형이 진짜 아버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빠가 매년 봄이 되면 어딘가에 다녀오셨어요. 한 사흘씩이요. 어딜 가시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친구 만나러 가신다고만 알았어요. 근데 박 사장님께 들어보니 그게 아빠의 어머니 기일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매년 어머니 묘소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호가 지 엄마 기일은 챙겼군요. 네 어르신, 매년이요. 30년을. 저는 지영 씨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큰형이 엄마 기일마다 멀리서 가족을 봤다는 노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큰형은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슬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함께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가 잠시 후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빠가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부탁? 네. 아빠 가시기 며칠 전에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영아, 내가 우리 모텔 사장님께 부탁해 두었어. 혹시 나중에 아빠가 죽으면 우리 가족한테 연락해 주라고. 그러면 아마 가족들이 올 거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영 씨가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가족들 오면 가서 내 딸이라고 인사드려라. 너도 가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호가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고 하셨거든요.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안 가셨어요. 아빠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됐다. 너만 잘 살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 씨를 안았습니다. 지영아, 너 우리 가족이야. 우리도 너 가족이야. 지영 씨가 제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성우 형도 와서 지영이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영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키운 딸. 큰형은 지영이에게 더 많은 가족을 선물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큰형의 49제를 엄마 묘소에서 치렀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성우 형 가족, 저와 아내와 딸, 그리고 지영이와 지영이 남편. 지영이의 남편은 강릉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이의 남편이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석입니다. 그래, 자네가 지영이 신랑이구만. 네, 할아버지. 민호가 지영이가 자네 만난 거 참 좋아했다면서? 네, 장인어른이 저 처음 만나셨을 때 그러셨어요. 지영이랑 그림체가 비슷하다고, 우리 지영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지영이 계속 잘 부탁한다. 지영이는 내 보물이다 하셨어요. 지영이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49제는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스님이 오셔서 짧은 의식을 해주셨습니다. 큰형의 영혼이 엄마 곁으로 가서 편히 쉬기를. 가족이 다 같이 절을 올렸습니다. 지영 씨도 절을 올렸습니다. 큰형의 친딸로서 49제가 끝나고 가족이 묘소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큰형 비석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49일이다. 30년 동안 고생했다. 민호야, 네 딸 지영이도 데려왔어. 보고 있지? 지영 씨가 큰형 비석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빠 가족분들도 다 만났어요. 다
다 같이 있는 이 자리에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보고 싶어요, 아빠. 지영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영이의 남편이 옆에서 지영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큰형이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난 거구나 싶었습니다. 큰형이 지영이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이 됐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우리 집에서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상에 큰형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렸습니다. 지영이가 자기 어렸을 때 큰형이 자주 해준 음식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김치찌개를 진짜 잘 끓이셨어요. 모텔에서 같이 김치 담그고 그랬어요. 민호가 음식 솜씨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얘네 엄마가 음식을 참 잘했거든. 김치찌개도 아주 잘 끓였지. 민호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입맛을 기억했나 보구나. 네, 아빠가 그러셨어요. 이게 울 엄마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 김치찌개 맛이야. 그러시면서 끓여주셨어요. 아버지가 그 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엄마 김치찌개 맛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지영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한 가지 더 잘해주신 게 있어요. 노래요. 이 노래 한 곡을 엄청 자주 불러주셨어요. 무슨 노래? 엄마야 누나야 하는 그 동요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성우 형도 멈췄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지영 씨가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이거 아시죠? 아빠가 저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셨어요. 잠들기 전에. 아빠가 그 노래 부르면서 자주 우셨어요. 저와 성우 형은 서로를 봤습니다.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엄마가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 셋을 재웠습니다. 큰형도 성우형도 저도. 큰형이 30년 동안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였습니다. 지영이를 재우면서, 엄마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민호가 엄마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구나.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큰형이 부른 그 노래 말이야.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자기 전에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야. 지영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너 그 노래 들으면서 자랐으면 우리 엄마 노래 듣고 자란 거야. 지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뵀는데 할머니 노래를 듣고 자란 느낌이네요. 저는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치? 너도 정말 우리 엄마 손녀야.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모은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 저와 성우 형이 49제 전에 아버지께 드린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지영 씨 앞에 놓으셨습니다. 지영아, 네 할아버지, 이 통장 받아라. 지영이가 통장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아빠가 30년 동안 할머니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매달 50만 원씩 모은 거다. 1억 8천만 원이야. 네. 너희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안 계시니 민호가 키운 너한테 주는 게 맞다. 지영이가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걸 제가 받아라. 너희 아빠가 너 위에 모은 거나 다름없다. 안 돼요. 이건 할아버지나 다른 가족분들이. 지영아, 너도 가족이야. 우리 민호 친딸이야. 지영이가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영이의 남편 김민석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지영아, 너 집 사는데 보태라. 강릉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할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너 매년 할머니 기일에는 와라. 민호 엄마 묘소에. 민호 묘소에. 너도 가족이니까. 지영이가 두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성우 형은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다 느껴졌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못 받은 사랑을 큰형이 키운 지영이에게 대신 주시려는 거였습니다. 지영이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와 성우 형은 큰형 박스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박스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큰형의 노트 한 권. 일기 노트와는 다른 노트였습니다. 작은 수첩 같은 거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 도연이에게. 저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큰형이 30년 동안 모은 영수증, 메모, 작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 관한 것들, 제 초등학교 졸업식 입장권, 제 중학교 졸업사진, 제 대학 입학 통지서를 어딘가에서 복사해 온 것, 제 결혼식 청첩장, 제 딸 출생증명서 사본. 큰형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챙긴 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큰형이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형이 너한테 제일 미안해. 내가 10살 때 형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제일 어렸으니까. 가장 형이 필요했을 때 형이 없었잖아. 도연아, 형이 너 학교 갈 때, 형이 너 결혼할 때 너한테 가고 싶었어. 진짜 가고 싶었어. 근데 못 갔어. 도연아, 형이 엄마 죽인 게 너무 큰 죄여서 가족 앞에 못 갔어. 너희가 형을 보면 엄마가 더 그리워질 것 같아서 못 갔어. 도연아, 형이 너 사랑해. 형이 너 3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형이 너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너 형 같은 인생 안 살길 바랐어. 도연아, 너 잘 살아. 내 딸 잘 키우고 내 아내한테 잘하고 그게 형한테 갚는 거야. 도연아, 형이 너 진짜 사랑해. 도연아, 미안하다. 저는 수첩을 들고 울었습니다. 큰형의 30년 마음이 그 한 페이지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 형이 옆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와 성우 형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안고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큰형이 떠난 후 한 해가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큰형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영이가 강릉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났지만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지영이가 가끔 그 동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지영이의 남편 민석이 운영하는 카페. 작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지영이와 자주 통화하셨습니다. 지영아, 하래비는 잘 지내고 있다. 네가 강릉에서 잘 살고 있다고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지영이가 아버지를 어르신 대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호칭을 좋아하셨습니다. 네가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참 좋다. 지영아, 내 할아버지. 지영이가 가끔 강릉 카페에서 만든 빵을 우리 집에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아버지께도 보냈고 성우 형 집에도 보냈고 저희 집에도 보냈습니다. 저희 딸은 지영이를 사촌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촌 언니처럼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큰형 일주기 며칠 전 저는 다시 영월에 갔습니다. 사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큰형이 살던 모텔 방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습니다. 아이고 도연 씨, 오랜만이에요. 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냈죠. 지난번에 오시고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사장님이 저를 안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큰형이 살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큰형 짐을 정리하고 그 방을 비워두고는 손님은 일절 안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30년 사신 방이라 차마 다른 사람한테 못 빌려주겠더라고요. 저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형 가족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사진은 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30년을 보신 사진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자 했어요. 저는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5명이 다 있는 가족 사진. 큰형이 30년 동안 매일 봤던 사진. 이제는 5명 중 2명이 그 사진 안에 갇혀 있는 가족 사진.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형, 잘 지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큰형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 하셨습니다. 영월 시내 작은 식당에서 사장님과 저녁을 먹으며 사장님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도연 씨, 형님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면 우리 가족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면 우리 가족이 영월에 올 거예요. 그때 잘 좀 챙겨주세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큰형이 자기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가족 걱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형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족 앞에 못 갔지만 가족이 절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라고요. 형님 그 마음 알았으면 제가 형님 살아계실 때 가족분들 찾아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용기를 못 내서 그걸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래도 사장님이 큰형 30년 동안 가족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사장님이 잠깐 말씀 없으셨습니다. 도연 씨, 네. 형님이 우리 모텔에서 30년 동안 일하시면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저나 우리 직원들한테 형님 가신 게 우리도 가족이 한 명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매년 형님 기일에 뵈러 가려고 해요. 도연 씨가 알려주신 곳.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가족 없이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월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장님과 모텔 사람들, 그리고 지영이. 큰형은 친가족 앞에 못 가는 대신 영월에서 다른 가족을 만들어 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월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영월의 작은 다리역, 강물이 흐르는 곳. 사장님이 그 다리 옆에서 큰형이 자주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형이 그 자리에서 가족 생각을 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앉았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려봤습니다. 가족 생각, 엄마 생각, 미안함. 저는 강물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형, 형이 안 죽였어. 형 잘못 아니었어. 형, 우리한테 와도 됐어. 우리가 형 다 용서했을 거야. 형, 30년 동안 너무 외로웠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형이 듣고 있다고 믿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큰형과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큰형 일주기 날 가족이 엄마 묘소 앞에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성우 형 가족, 저와 아내와 딸, 지영이와 남편 민석, 사장님과 영월 모텔 직원 2분도 오셨습니다. 사장님이 영월에서 가져오신 큰형이 좋아하던 음식과 술을 묘소 앞에 놓으셨습니다. 영월 막걸리.
큰형이 가끔 한 잔씩 먹었다는 술.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을 따라 큰형 묘비 앞에 놓으셨습니다. 민호야, 1년이다. 한 잔 받아. 민호야, 가족 다 왔다. 네 딸 지영이도 왔고 모텔 사장님도 오셨어. 민호야, 너 평생 술 안 마셨다지만 오늘은 한 잔 마셔라. 아버지가 큰형 비석에 술을 천천히 부으셨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같이 마셔. 저와 성우 형도 한 잔씩 따라 부었습니다. 지영이도 따라 부었습니다. 사장님도 따라 부었습니다. 큰형 묘비 앞에 막걸리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슬퍼하지 말자. 그래야 민호도 위에서 편히 지낼 거다. 네, 아버지. 민호가 우리한테 못 온 건 슬프지만 영월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살았어. 사장님도 계시고 모텔 직원분들도 계시고 우리 민호가 외롭게만 산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사장님과 모텔 직원분들께 인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호 30년 동안 잘 봐주셔서.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형님께 더 받은 게 많아요. 사장님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형님이 영월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모텔 동네에 갈 데 없는 노인분들이 있으면 매달 쌀이랑 반찬을 사다 드렸어요. 동네 어려운 학생 있으면 책값도 보태주셨고요. 민호가 그런 일도 했습니까? 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못한 거 다른 어른들한테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들으며 큰형의 진짜 모습이 더 또렷이 보였습니다. 큰형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자기를 처벌하며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산 거였습니다. 지영이를 키운 것도, 동네 노인분들을 도운 것도, 어려운 학생들을 도운 것도, 큰형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했을 일을 자기가 대신 한 거였습니다. 일주기 의식이 끝나고 가족이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 작은 한정식집, 사장님과 모텔 직원분들도 같이 가셨습니다. 저희 딸이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 딸은 지영이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아내가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강릉 한번 갈게. 너네 카페도 가보고 싶고 언제든지 환영이죠. 정말로 오세요. 저희 집에서 자고 가셔도 돼요. 고마워.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못 본 가족 풍경. 큰형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다 같이 하는 가족 식사. 이제 우리는 큰형 없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요. 식사하면서 사장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도연 씨, 형님이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었어요. 형님이 모텔 옆에 작은 텃밭을 가꾸셨거든요. 거기에 매년 봉숭아를 심으셨어요. 봉숭아요? 네, 봉숭아 꽃 따서 손톱 물들이고.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봉숭아 물 들여주셨다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봉숭아 물 들여주시던 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흐릿하지만 큰형은 그 기억을 30년 동안 간직했던 거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그 텃밭 가꿔주실 분이 없겠지요? 그래도 봉숭아 한 번 더 심어주세요. 도연이가 지 애들 데리고 와서 손톱 한 번 물들이고 가게. 저는 사장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또 봉숭아 심으신 건가요? 네. 형님 가신 그해 봄에 직접 심었어요. 형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올해도 곧 봉숭아 필 거예요. 도연 씨 한번 오세요. 자녀분들이랑 오셔서
형님 텃밭에서 따서 손톱 물들이고 가세요. 네, 꼭 그럴게요, 사장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영이와 같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지영이가 강릉으로 가기 전 잠깐 우리 집에 들러 짐을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차 안에서 지영이가 저한테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 응, 제가 아빠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응, 아빠가 저를 5살 때 데려와서 30년을 키워주셨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핏줄도 아닌 저를 아빠한테 그 마음 다 못 갚고 보내드린 게 너무 한이에요. 지영아, 큰형은 반대로 너가 선물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야. 형이 너한테 주는 사랑은 형이 엄마한테 미처 다 주지 못한 사랑을 갚는 느낌이었을 거야. 지영이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삼촌, 응, 저 정말 잘 살게요. 아빠가 저한테 부탁하신 대로요. 그럼 그래야지. 너 잘 사는 게 큰형 마음 갚는 거야. 네, 삼촌.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한창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들녘에 노란 유채꽃이 피어 있고 산에는 연두색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큰형도 그 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달 엄마와 큰형 묘소에 가게 됐습니다. 전에는 엄마 기일에만 가던 곳을 이제는 매달 한 번씩 갑니다. 성우 형도 같이 갑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실 때가 많고 지영이도 강릉에서 가끔 올라옵니다. 엄마 묘비 옆에 큰형 묘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서 둘에게 인사합니다. 엄마, 형, 우리 다녀가요. 잘 지내고 있죠? 지영이도 묘비 앞에서 절을 합니다. 할머니, 아빠, 저도 왔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76이 되셨습니다. 큰형 죽고 1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조금 더 약해지셨습니다. 성호 형과 제가 번갈아 가며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큰형 박스를 꺼내 보십니다. 큰형 사진들, 큰형 노트, 큰형 통장, 특히 큰형 노트를 자주 읽으십니다. 이걸 다 읽으면 민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다 알 수 있다. 아버지는 큰형 노트를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가끔 어떤 페이지에서 멈춰서 한참 생각하시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시고 가끔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성우 형이 가끔 저한테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큰형 노트 읽으시는 거 보면 평생 못 만난 큰형이랑 30년 만에 대화하시는 것 같아. 맞아, 형. 큰형이 살아있을 때 못한 대화를 노트로라도 하고 계신 거지. 그러게. 아버지가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도연아? 네, 아버지. 언제 한번 민호한테 답장 써야겠다. 답장이요? 응, 민호가 30년 동안 엄마께 일기 쓴 거니까. 엄마가 못 답장한 거를 아버지가 대신 써야지. 민호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 마음을. 70대 후반의 아버지가 3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답장을 쓰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큰형이 죽어서 만난 아들. 답장을 받을 수 없는 아들. 그래도 아버지는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작은 노트를 한 권 사오셨습니다. 큰형 노트랑 비슷한 디자인의 노트. 아버지가 그 노트에 큰형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한 장씩. 민호야. 아버지가 오늘은 너 노트 50페이지까지 읽었다. 네가 영월에서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내용이다. 민호야. 너 그때 모텔에서 잠자리 추워했지. 아버지가 가서 이불 한 채 사다 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매일 한 장씩 큰형 노트에 답하셨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쓴 노트의 답장. 그 답장은 30년 후에야 도착하는 답장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쓰셨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지영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지영이가 강릉에서 우리 집까지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촌, 저 엄마 돼요. 진짜? 축하해, 지영아. 고마워요. 저 지금 벌써 4개월이에요. 지영이의 배가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영이의 배를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민호 손주구나. 네, 할아버지. 민호가 봤으면 좋아했겠다.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저 아이 낳으면 이름 어떻게 지어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빠 이름 한 글자라도 넣는 거 어떠냐? 민호의 호자라도 넣는 거지.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영이가 낳을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호진, 큰형 강민호의 호자를 따서, 그리고 몇 개월 후 큰형의 손녀가 큰형의 이름을 한자받고 태어났습니다. 큰형이 떠난 지 2년이 되던 해봄, 지영이가 호진이를 안고 가족 묘소에 왔습니다. 호진이가 첫돌이 되던 즈음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호진이를 큰형 묘비 앞에 안고 섰습니다. 아빠, 저희 딸 호진이에요. 아빠 손녀. 아빠 이름 한 글자 땄어요. 호진이가 영문도 모르고 활짝 웃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인 자리, 묘비 앞에서 큰형의 손녀가 웃는 모습. 아버지가 호진이를 안으셨습니다. 호진아, 너 할아버지 손녀야. 호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와 성우 형도 호진이를 한 번씩 안았습니다. 저희 딸은 호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묘소 앞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큰형은 없지만 왠지 큰형도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진이 옆에, 지영씨 옆에, 우리 모두의 옆에. 여름이 됐을 때 저는 다시 영월에 갔습니다. 이번엔 가족 모두 같이 갔습니다. 아버지, 성우 형 가족, 저와 아내와 딸, 지영 씨와 호진이. 모텔 사장님께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사장님, 봉숭아 폈어요? 네, 도연 씨. 곧 따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 데리고 한번 오세요. 가족이 다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영월장 모텔. 사장님이 우리를 큰형 텃밭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모텔 옆 작은 텃밭. 큰형이 30년 가꾼 곳. 봉숭아 꽃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봉숭아, 분홍 봉숭아. 저희 딸이 봉숭아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이 꽃 이름 뭐예요? 봉숭아야. 손톱 물들이는 꽃. 손톱 물들여요? 응. 너희 할머니가 아빠랑 삼촌들 손톱에 물들여 주시고 하셨었어. 저희 딸이 봉숭아 꽃을 가만히 봤습니다. 지영이도 호진이를 안고 봉숭아 앞에 섰습니다. 호진아, 이거 봉숭아야. 외할아버지가 30년 키운 꽃. 호진이가 작은 손을 봉숭아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사장님이 봉숭아 꽃을 따주셨습니다. 봉숭아 꽃잎을 백방과 함께 빻아서 손톱에 올리고 비닐로 싸는 방법.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저희 딸의 작은 손톱에 봉숭아를 올렸습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면 빨갛게 물들어. 큰할아버지가 너 위에 30년 키운 꽃이야. 저희 딸이 봉숭아 올린 손톱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도 봉숭아를 보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민호야, 너 봉숭아 키운 거 우리 손녀들이 손톱 물들이고 있구나. 아버지가 봉숭아 꽃을 한 송이 따서 큰형이 30년 보던 가족사진 앞에 놓으셨습니다. 큰형 방, 벽에 걸린 30년 전 가족사진. 그 사진 아래에 봉숭아 한 송이. 영월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성우 형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응. 큰형이 가고 나서 우리 가족이 더 많이 모이게 됐어. 맞아, 형. 전엔 아버지 명절에 한 번씩 뵙고
너랑은 1년에 두세 번 보고 그랬잖아. 그랬지. 근데 요즘은 매달 묘소도 같이 가고, 지영이도 자주 오고, 호진이도 보고, 가족도 많아지고 더 많이 보니 참 좋다. 저는 성우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이 가시고 나서 우리 가족은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가족 모임이 큰형이 떠난 후에야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슬프면서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큰형은 그렇게 우리 가족을 더 풍족하고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큰형은 30년 동안 가족에게 못 준 사랑을 그렇게 갚은 거였습니다. 큰형이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8이셨습니다. 병환이 깊어져서 한 달을 병원에 계셨다가 어느 새벽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기 전 저와 성우 형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우야, 도연아, 네 아버지. 아버지, 이제 민우한테 갈게. 민우랑 너희 엄마한테 가서 셋이 행복하게 같이 있을게. 네 아버지. 너희들 잘 살아. 지영이도 잘 챙기고. 호진이도. 네. 민우 노트 답장. 다 못 썼다. 너희가 마저 쓸래? 네 아버지. 저희가 쓸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엄마와 큰형 묘소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세 분이 나란히 누우셨습니다. 엄마, 큰형, 아버지. 30년을 떨어져 살던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다 못 쓰신 큰형 노트 답장. 저와 성우 형이 마저 쓰기로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묘소에 갈 때 한 페이지씩 씁니다. 큰형, 도연이야. 형 노트 답장 마저 쓸게. 큰형, 호진이 잘 크고 있어. 이제 3살이야. 봉숭아 좋아해. 큰형, 아버지 잘 만났지? 잘 모시고 있어. 저는 매달 그 노트에 한 장씩 씁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엄마께 쓴 일기. 아버지가 일부 답장하신 노트. 이제 제가 마저 쓰는 그 노트. 그 노트가 우리 가족의 30년과 그 이후를 다 담은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큰형이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호진이가 5살이 됐고 저희 딸이 12살이 됐습니다. 지영이가 둘째를 가져서 곧 출산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지영이가 미리 정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삼촌, 둘째 이름은 호연이로 할 거예요. 호연이. 네. 또 아빠 이름 한 글자 땄어요. 또, 저는 지영이의 마음이 다 느껴졌습니다. 지영이가 큰형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마음. 저는 가끔 큰형의 30년을 생각합니다. 큰형이 평생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고 믿으며 가족 앞에 못 나타난 30년. 매달 엄마 생각하며 50만 원씩 보내며 살아온 30년. 가족 행사를 멀리서 사진으로만 찍으며 본 30년. 갈 데 없는 아이를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운 30년. 저는 그 30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큰형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모르고 간 게 가장 아픕니다. 엄마가 큰형 쫓아간 게 아니라 둘째 약 사러 가신 길이었다는 것. 그 한마디만 큰형이 듣고 떠났어도 큰형의 30년이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가족이 그 한마디를 30년 동안 못한 게 그게 가장 큰 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형이 그렇게 30년을 사신 덕분에 지영이라는 가족이 새로 생긴 거였습니다. 큰형이 평생 자기를 처벌하며 살지 않았다면 영월에서 갈 데 없는 지영이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데려와 키울 수 있었을까? 큰형의 죄책감이 지영이의 행복한 인생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큰형의 30년이 의미 없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큰형은 자기 인생을 통해 지영이의 인생을 살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이를 통해 호진이가 태어났고 호연이가 태어날 거고 큰형의 영혼은 그 아이들 안에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끔 큰형 노트를 펼쳐봅니다. 큰형이 30년 동안 매일 쓴 노트, 아버지가 일부 답장하신 노트, 이제 제가 마저 쓰는 노트, 얼마 전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형, 30년 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먼저 형 못 찾아서 미안했어. 그래도 형 딸 지영이가 우리 가족이 됐어. 호진이도 호연이도 우리 가족이 됐어. 큰형이 만들어준 행복한 가족이야. 큰형, 우리 식구 잘 살게. 큰형, 사랑해. 저는 노트를 덮고 큰형 묘비 앞에 한참 서 있습니다. 봄바람이 산소 위로 살랑살랑 붑니다. 엄마, 큰형, 아버지. 세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시는 묘소. 이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였습니다. 가족이 셋이 다 모였으니까요. 저는 묘비 앞에서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민석, 호진이, 그리고 곧 태어날 호연이, 성우형 가족, 저와 아내와 딸, 큰형이 못 본 가족 풍경, 큰형이 보고 싶어 했던 가족 풍경, 이제 우리는 그 풍경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요. 저는 묘소를 떠나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봄볕에 비치는 새 묘비, 그 묘비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가출한 큰형이 모텔 청소부로 산 30년. 가족 누구도 몰랐던 30년. 그 30년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큰형이 키운 지영이, 큰형의 이름을 받은 호진이와 호연이. 큰형은 가셨지만 큰형의 마음은 우리 가족 안에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핏줄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거. 큰형이 30년 동안 가족 앞에 못 와도 가족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큰형의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큰형의 30년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 큰형이 가족을 떠난 30년 전 그날. 큰형이 모텔에서 발견된 30년 후 그날. 이 두 날 사이의 30년이 우리 가족의 가장 슬프고도 깊은 시간이었습니다.